1365년 2월 15일 공민왕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생겨납니다. 공민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인 노국공주가 난산 끝에 사망하고 맙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노국공주가 첫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한 번 임신한 적이 있었으나 유산했습니다. 두 번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그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노국공주는 원나라 출신이면서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묵묵히 공민왕의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국모를 추천하라고 하면 그녀를 내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녀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그녀를 더욱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백성들의 사랑도 한껏 받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반야가 우왕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외모가 노국공주를 닮았으라고 합니다. 공민왕은 몹시 애통해했습니다. 3일 동안 조회를 패했고 오열하며 노국공주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기록입니다. 왕이 본래 불법을 믿었는데 이때에 와서 맹신하여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 공주를 정릉에 장사 지냈는데 왕이 불교의 설에 미혹되어 화장을 하고자 시중 유탁에게 물으니 유탁이 옳지 않다 함으로 그쳤다. 왕이 손수 공주의 초상을 그려서 밤낮으로 마주 대하여 밥 먹으면서도 슬피 울고 3년 동안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다. 공민왕이 슬퍼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과도하게 슬퍼한 나머지 의지를 상실했다 또는 실성했다고 하는 말까지 떠돕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일생일대의 개혁 작업이 지금부터 추진됩니다. 다만 그가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인해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였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노국공주의 무덤이 정릉이고 그녀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곳이 영전입니다. 공민왕이 이 두 공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무려 9년 가까이 됩니다. 공민왕이 정릉과 영전 공사에 온 열정을 쏟습니다. 사실은 열정보다는 집착이나 강박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이 토목공사로 인해 가뜩이나 살아가기 어려운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됩니다. 그래도 그는 줄기차게 추진합니다. 그토록 멈추지 않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야 할 필연의 이유라도 있었는지 차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백성들의 비명 정도야 못 들은 척할 수 있는 잔인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냉정하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1365년부터 추진되는 개혁은 편조, 아니 신돈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는 올해 말인 12월에 환속해 원래 신시성에다 돈이라는 이름을 붙여 속인이 됩니다. 아직 이르지만 편하게 지금부터 신돈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능을 조성할 때부터 나중에 자기도 옆에 누울 공간을 남겨두도록 지시합니다. 노국공주의 장례는 1365년 4월 4일에 끝납니다. 장례식 다음 달인 5월에 공민왕은 신돈을 사부로 삼고 국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노국공주의 초상화 앞에 앉아 넋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4월의 기록 중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날짜는 4월 13일입니다. 최백, 양백연, 홍사범 등이 원에서 일어난 난리 때문에 길이 막혀 이르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작년에 원나라에서 보르테무르가 정권을 잡았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황태자는 보르테무르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황태자가 코케테무르에게 명을 내려 보르테무르를 톱을 하라고 합니다. 코케테무르는
원나라 최후의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난리로 고려 사신들이 원나라로 가다가 되돌아온 겁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을 구성하고 있던 관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 새로 진출한 초야신진, 유학을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한 유생, 공민왕은 이들 모두를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권문세족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유학자들도 좌주와 문생 관계를 형성해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들었습니다. 고려시대 과거제의 특성 중 하나는 과거 합격자가 자동적으로 과거 시험관의 문생이 되는 겁니다. 즉 시험관이 좌주가 되고 급제자가 문생이 됩니다. 이들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김덕배와 정몽주, 유숙과 정도전, 유승인, 과거로 스승과 제자가 된 예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문생의 좌주가 될 수 있고 또 문생들이 성장해 다른 문생들의 좌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 밑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의 팔을 이루게 됩니다. 파벌은 파벌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개경이고 지방이고 간에 자파 문생들끼리 청탁해서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고 하는 원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이재현 문생의 파벌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공민왕은 이것 또한 개혁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초야 신진들은 청운의 뜻을 품었다가도 출세하고 나면 집안이 시원치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권문세족과 혼인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도 결국 기득권층의 대열에 끼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민왕이 신돈을 선택한 이유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신돈을 통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의 기록입니다. 제가 문체를 쉽게 바꾸어 요약해서 올립니다. 왕은 신돈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득도하여 개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드디어 국정을 맡기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다. 왕이 세상을 구제해달라고 청하니 신돈이 겉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척했다. 왕이 억지로 권하자 신돈이 일찍이 들으니 왕과 대신은 참소하는 말을 많이 믿는다고 하던데 이처럼 하지 않으셔야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이 대사는 나를 구하고 나는 대사를 구하여 죽고 사는 것을 이로써 할 것이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겠다고 부처와 하늘을 두고 증명하겠다라고 맹세하는 말을 직접 써주었다. 공민왕이 이처럼 맹세문을 직접 써주자 신돈이 함께 국정을 의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공민왕의 맹세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땅이나 집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서 쥐고 있으면 자기 권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맹세문은 뒤통수 한 방이면 휴지 쪼가리가 되어버립니다. 정치라는 요물은 친구를 순식간에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신돈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은 왕이 끝까지 믿어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 신돈이 정치의 전면에 나섭니다. 아직은 왕사로서 공민왕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행사합니다. 최영을 축출한 게 신돈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5월에 일단 계림윤으로 좌천시킵니다. 아무 때나 사냥하러 간 것이 최영이 좌천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좌천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최영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지금 죄를 얻은 자는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자가 드문데 나는 계림윤이 되어서 가니 이 또한 왕의 은혜이다. 최영은 지금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신하가 속절없이 죽어나간 걸 그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최영은 고려 최고의 무장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반면에 신도는 막 그런 말을 시작한 정치 초년생입니다. 초년생인 신돈 혼자만의 힘으로 최고 무장을 자를 수 없습니다. 공민왕이 벼르고 있다가 신돈을 끌어들여 득달같이 해치운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의 넋을 달래며 질질 눈물만 짜고 있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노국공주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신돈을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내에 대한 공민왕의 애틋한 추모에는 진심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악의 눈물 같은 위선도 함께 담긴 것입니다. 최영을 신호탄으로 해서 무장 세력을 축출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구수, 양백익, 박춘, 성문석 등의 무장들이 5월에 유배를 떠납니다. 이어 6월에는 기황후를 설득하러 갔던 이공수, 수시중 경천흥 등 오랫동안 조정에 몸담은 여러 신하가 해임됩니다. 첫 개혁은 인적 청산인 겁니다. 먼저 사람부터 물갈이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